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울린 재난 문자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후 5시 19분쯤 제주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곳으로 제주는 물론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지진 이후 SNS에는 건물에 금이 갔다거나 통신장애를 겪었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시민들이 대피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알지 못해 불안감에 떠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150여 차례나 일어날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진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발생한 지진이 해역이 아닌 내륙에서 발생했다면 아마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진에 대한 대응 매뉴얼, 내진 설계와 예보 시스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지진 관련 자세한 소식과 정치권의 움직임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 겸임고소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과 거짓 수상 기록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은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지역 상황, 피해 상황도 한번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몇 차례 여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계신 곳의 상황은 어떤지, 또 혹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상황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19분께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올해 가장 강력한 규모인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이 오후 9시 19분 14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진앙 지점은 북위 33.09도, 동경 126.16도입니다. 기상청은 진원 깊이는 17km로 추정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규모를 5.3으로 발표했다가 바로 4.9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진 발생 위치도 다소 수정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이후 5, 6회 정도의 여진도 발생했다면서 지진으로 인한 해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유감 지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올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어요.
네,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 4.9 진도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제주도 육상 또는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한정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네. 또 국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 전체로 보면 이 발생한 지진 중에 11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역대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었고요. 1년 2개월 뒤인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 지진은 경주 지진 이후로는 약 5년 만, 그리고 포항 지진 이후로는 약 4년 만인데요. 이번과 같은 규모인 4.9 진도의 지진은 2013년 5월 백령도 남쪽 해역이라든지 뭐 같은 해 4월 전남 신안군, 그리고 뭐 2003년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서북서쪽 해역 등 총 4차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상당히 큰 규모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피해 신고가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는 뭐 피해 신고가 없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이 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9시 집계 기준에서 이 피해 신고 3건 그리고 전국에서 감지 신고 169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피해 신고 3건의 내용은 뭐 아파트 베란다 타일이 떨어졌다, 그리고 연립주택 창문이 깨졌다, 이런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요. 소방청은 이에 대해 안전 조치 후 이 시청으로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또 다른 신고 한 건은 아파트 주방 바닥이 기울어졌다, 이런 신고도 접수됐는데 현장 확인 결과 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뭐 인명 관련해서 뭐 사람이 다쳤다거나 이런 그 소식은 아직까지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요. 근데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에는 혹시 피해가 없었습니까?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후 이 제주 그 지진과 관련해서 이 전국 그 핵발전소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모두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없이 정상 운전 중이라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지진 경보가 발생한 핵발전소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근데 혹시 여진이 있었습니까? 네, 조금 전에 기상청에서 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지금 여진이 총 9회라고 밝혔는데요. 9차례 발생했다. 네네네. 네. 뭐 통상 이제 이런 큰 지진 후에는 다소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까지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상청에서는 이 제주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우리가 스트레스가 한번 쌓이면은 지각에 그게 풀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여진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이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요. 또 관계기관에서는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해서 추가적인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긴급 조치 등을 위해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1단계를 가동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기상청 관계자는 그 4차례 여진이, 그러니까 지금 이 회의 시점 현재까지 4차례 여진이 발생했지만 규모가 여진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면서 해일 발생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지진 관련해서 혹시 피해 상황이나 지역에 있는 상황 어떻게 느끼셨는지 문자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009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군산입니다. 재난 문자 받자마자 사무실 건물이 흔들려 엄청 깜짝 놀랐어요. 문자가 빨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지러워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4988님, 지진 발생 시간에 진도에 있었는데 차가 잠시 흔들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셨고요. 2095님, 포항입니다. 오늘 지진은 못 느꼈지만 4년 전 지진의 트라우마는 아직 남아있네요. 또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계속 상황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방역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그 민주당사에서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고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환 상황이라면서 즉각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면서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에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인원 제한 외에 뭐 시간별, 업종별 제한 등도 이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다만 구체적인 거리두기 강화 수준이나 뭐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마련해야 한다, 이 박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만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을 계속 가져가 나가기는 힘들다. 잠시라도 지금 방역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영업 손실보상법과는 별개로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 이 후보는 오늘 긴급 성명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선제적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한편 백신 접종률이 지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네.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백신과 인과성이 없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 국가 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긴급 성명을 발표할 때는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대독을 했어요. 이유가 있죠? 네, 이 후보는 지난 주말에 대구 경북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이른바 메타버스 일정을 하다가 네. 당시 접촉했던 관계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 대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메타버스 유세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메타버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선대위 공보단은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일정은 새롭게 마련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면서 메타버스 일정도 새롭게 마련될 방역 규정을 준수하는 안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일 지방 순회 유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일정들 보면은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밀집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런 모습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어느 네. 당이 됐든 지금 어쨌든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선거운동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아마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오미크론 변수와 함께 지금 5차 대유행 이런 시기에는 좀 여야 간의 어떤 신사협정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좀 그 방역 조치를 일단 강화하는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좀 너무 지금 밀접된 그런 환경이 연출되고 네. 그나마 실외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실내에서도 사실 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특히 연말 연시라서 각종 시상식이라든지 총회 네. 같은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요. 특히 대선 후보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여야 전반에 걸쳐서 좀 대책 마련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 후보의 유세 일정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수칙을 좀 잘 지켜야 된다.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긴급 성명에 대한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온 게 없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방문 중이고 내일 네. 귀국을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고요. 네. 다만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성명 발표 전에 이 방역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수요일과 목요일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아침 라디오에서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상 발표 후에 이거를 박수영 수석이 이재명 후보 긴급 성명 발표 내용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상으로는 그 뒤에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혹시 코로나 상황이 더 엄중해져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제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역시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 입장 발표 전이었습니다만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KBS 1TV 긴급진단에 출연해서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강화해서 접촉을 줄이고 확진자 규모를 줄여서 일상회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며칠 내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좀 더 강한 방역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걸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네요. 네, 사실상 당정청 모두가 지금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거의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뭐 이른바 본부장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네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른바 본부장 의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혹 제기나 뭐 의혹 제기는 사실 오늘 새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만 해명 네. 내용은 그다지 새로운 건 없었는데요. 일단 질문이 집중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무속 논란, 이른바 손바닥 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 그 써준 분이 동네 할머니인데 몇 호에 사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분도 입장이 곤란한지 나타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패널이 오늘은 이제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지 않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계신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네. 자 보시라 하면서 이렇게 펴서 손바닥을 보여주는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그 검찰총장 당시에 이 징계 결정에 대한 그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대법 판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분석되고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그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네. 이른바 쌍특검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 자신이 검찰에 있을 때 저희는 부산저축은행이 법에서 금지된 자기 사업에 고객의 예탁금을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위주로 사건을 처리했고 그 관련 SPC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것도 다 못해서 중요한 거 10수개만 골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SPC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고객 돈을 갖다가 직접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이었던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또 뭐 자신이 이제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뭐 당시 박영수 이 특검이 변호인을 맡은 특정 이제 인사에 대해서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대해선 네. 청와대 관계자도 많이 사법 처리했고 청와대 수석까지 구속한 마당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봐달라고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손준성 검사에게 이런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손 검사는 제가 유임을 요청한 사람을 갈고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걸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아내와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죠. 네,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어떻게 수사기관의 내사자료, 경찰의 이제 수사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언론사로 넘어가겠느냐 하면서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른바 윤석열 죽이기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의혹을 역으로 제기를 했고요. 네. 그 자료를 받아서 자신이 집에서 살펴보니 그 기간 동안 주가 변동이 전혀 없었고 한 2,300원 왔다 갔다 하고 거래일 자체도 얼마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여권 정치인이 고발을 해서 별건에 별건을 물어가며 수사를 하고 있는데 포괄일제라는 것은 몇 년씩 그 시세 조작 이 몇 년씩 포괄일제가 되게 어렵다. 26년 검사를 했지만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논문 서머리, 그러니까 논문 초록 영문본에 그 메인터넌스를 유지라고 하는 과오가 있긴 하지만 이 논문이 디지털 3D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상 실험 논문이라 뭐 누구 걸 베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어떨지 몰라도 표절이 학위가 취소될 정도로 심한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던 걸로 좀 나오는데 그것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어주시죠. 네,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그 요양병원 관련 문제에 대해서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면서 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는 보석을 내줬고 고법은 1심 재판 심리가 대단히 미진했다. 그래서 일단 보석으로 내놓고 충분히 변론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성남 도촌동 토지 문제라든지 뭐 장고 증명서 위조 같은 문제는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만약 검사 사위를 둔 장모가 이런 문제로 사전에 검사 사위와 의논하거나 했으면 이렇게 사기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그럼 뭐 장모와 아내와 관련돼 있는 의혹 제기 이거 전부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부인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그 차별금지법 그리고 노동 관련 그 답변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윤 후보는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차별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이라면서 선진국조차 포괄적, 일관적 기준으로 차별금지를 사회 전체에 강제하지 않는다. 부차적 사안마다 법원 판결과 법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면으로 법으로 강제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노력 성취의 결과라고 인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걸 차별이라고 하진 않는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학력이나 전과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동의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최저임금보다 싼 임금에 일할 자유를 강변을 했는데요. 네. 윤 후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은 보수든 진보든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표가 그쪽에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도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 원이라면 나는 150만 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없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 개의 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보다 싼 임금에 일할 자유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따라다녀 보니까 비슷한 표현을 한 3번 정도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최저임금보다 싼 임금에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테면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를 뭐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아마 제 생각엔 이번이 한 3번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과연 노동자들이 그런 것을 원할지는 좀 아마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일 한국노총 방문을 앞두고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인 많은 분이 11억 이상의 집을 법적으로 소유하지만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이 많다면서 2%와 98%를 갈라치면 추진하는 세력의 98%의 표가 온다는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주세도를 정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을 소나기에 넣고 하수인으로 만드는 개혁이라면서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건 처리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비판한 후에 지금 이런 검찰에다가 독립성을 준다고요? 대거 교체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서 집권 시 이 검찰 간부의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인사 부실 검증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돼 왔잖아요. 뭐 임명했던 인사들이 다시 또 임명이 철회된다거나 이런 일이 반복돼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후보가 답변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그 이른바 함익병 씨, 노재승 씨 관련 최근에 선대위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잘못된 것은 다 제 책임이다 이렇게 포용하고 인정을 하면서 네. 다만 저는 이런 지적이 있고 잘못됐을 때는 즉각 철회를 하지 강행은 안 한다. 좀 이렇게 어떤 역공성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를 맡게 돼 인사를 하게 되면 모든 정보 라인, 수사 라인을 총동원해 검증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자신이 만약에 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모든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서 검증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정원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등이 SNS를 통해서 네. 이건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래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 등을 그 지난 정부까지는 이제 국정원, 검찰 그리고 경찰 이런 데서 수집한 정보를 뭐 두루 활용을 하다가 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이걸 경찰이 전담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아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었거나 뭐 그 별로 무겁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 반응까지 같이 좀 전해주시긴 또 하셨는데 또 이전에 또 지금 오늘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거짓 수상 논란이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YTN 보도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오늘 YTN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2007년에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 겸임교수 초빙 지원서에 이 허위 수상 경력을 기재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이 방송 보도를 보면 2004년 8월 그리고 일자는 미기재했고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이렇게 수상 경력을 안에 적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같은 달 사이에서 그러니까 2004년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던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여기서의 수상을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당시 이제 사실 대상이라는 명칭의 상이 없었고 뭐 그랑프리 우수상 이제 이런 상들이 있었는데 네. 이 수상자 명단에는 김건희 씨 또는 뭐 개명 전 이름의 김명신 씨 이런 건 없었고 아마 뭐 관련 이 김 씨와 뭐 관련된 어떤 단체나 뭐 회사 이런 것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방송은 그래서 이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자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2004년 8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윤 후보도 별다른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날 그 최지원 수석부대변인이 반박 입장을 발표하긴 했는데 다른 수상 경력 2건이나 뭐 재직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명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뭐 전화 문자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YTN가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하면서 김건희 씨가 한 발언도 지금 논란이 돼요. 네,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2004년 8월 이 수상 경력 허위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한
해명이라고 오늘 YTN 방송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네. 김 씨는 이에 대해서 그것도 죄라면 죄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든지,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항변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게임협회 관련 이력이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게임협회 관계자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YTN 방송의 그 처음 보도 내용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뭐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그 아무튼 이제 그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 그 게임 산업 협회에서 그 뭐 기획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경력 증명서, 이제 그 겸임교수 초빙 지원서 이렇게 적은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게임산업협회 측에서는 일단 우리는 법인 설립 자체가 2004년이고 그리고 과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재직증명서가 실제로 발급된 게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후보 측,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아마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윤 후보 측 최지원 수석부대변인 이야기는 실제로 활동을 한 것은 맞다, 기획이사란 직함으로 확인을 했고 그 해당 단체에서 실제로 그 발급을 받은 재직증명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조금 전 뉴스야 시간에서 저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교수직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취업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연결해서 이번 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근택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제 YTN 보도 내용은 제가 앞서도 쭉 인터뷰 시간에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YTN 보도로 제기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일단 김건희 측의 해명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해명을 하면서 이게 뭐 검증을 받아야 되는 일이냐, 뭐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별 문제가 있는 거냐라는 저는 해명이 참 이해가 안 갔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단순히 뭐 경력 문제나 수상 경력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저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 아니냐. 우리 영부인으로 어쨌든 뭐 공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과연 영부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마 영부인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재직 기간을 착각했을 뿐이지 게임산업협회 이사로 불리며 비상근으로 일했고, 회사가 받은 이 수상 경력,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한 이제 수상을 한 건데요. 이 수상 경력도 김건희 씨가 깊이 관여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허위 이력을 제출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계속 이제 뭐 허위 경력 이력 문제가 계속 되잖아요. 이게 네. 벌써 한 5군데 대학에 10개 정도를 냈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패턴이. 왜 그러냐면 뭐 교생한 거를 뭐 교사라 그러고, 무슨 미술 강사한 거를 미술 교사라 그러고, 무슨 어디 대학을 나왔는데 뭐 그 대학 이름이 하나 빠지고, 지금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가 받은 수상인데 개인이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아직 협회가 생기기도 전 2년 전인데 그때부터 근무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약간씩 비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이라 그러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경력, 그다음에 학력 문제되는 게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이거는 약간 의도성이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요거를 조금씩 변경하는 게 습관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클럽 토론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윤석열 후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마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을 했던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거 뭐 수사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는 뭐 위조된데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아마 뭐 무혐의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라도 허위면 허위인 것이죠. 허위는 명백한 것이고요. 뭐 이 의혹 제기는 선거 개입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정당이라는 건 당연히 정치라는 건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수사에 관여하는 게 선거 개입 아니냐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다른 분들은 다 구속도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돈을 댄 전주가 지금 이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검찰이 선거를 의식해서 오히려 수사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전직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의 일에 대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과오로 전과가 4개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을 매일 사과하라고 종용하진 않는다. 이런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 후보 전과자다 안 된다 뭐 전과 4개다는 얘기는 뭐 매일같이 하는 얘기죠. 거의 수천 번도 더한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이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이제 결혼 전의 일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대통령의 부인은 이제 공인이 될 사람입니다. 청와대의 부속실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고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공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공익이 될 사람이죠. 공익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전의 문제라고 해서 그거를 뭐 검증을 하지 말자 아니면 몰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주가 조작 얘기도 비슷하거든요. 네. 주가 조작 얘기도 결혼 전의 일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주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서 만약에 이게 기소되고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때도 결혼 전의 일이니까 뭐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할 건가요? 그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손혜원 전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씨 성형과 관련돼 있는 거를 암시하는 뭐 사진을 올린다거나 또 그런 네네.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의혹 제기이긴 하지만 뭐 이른바 준리 의혹과 관련돼 있는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검증의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얼굴 뭐 사람 성형할 수 있는데 얼굴은 당연히 사생활 영역이고 검증 영역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는 뭐 일단은 저는 사생활이라 보는데 다만 이제 이름을 바꿀 경우에도 그게 어떤 과거에 뭐 어떤 나쁜 일을 했던 걸 숨기기 위한 거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걸 하면 일단 안 되는 것이고 뭐 사귀는 사람이나 뭐 결혼 전은 뭐 결혼이나 이혼 이거는 저는 사생활이라 보는데 근데 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검사이고 그것이 만약에 뭐 자기 어머니의 법적인 분쟁과 관련된 동업자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건 단순히 이제 사생활이 아닌 거고요. 학력이나 경력 문제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공직선거법에도 학력 경력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고요. 뭐 주가 조작이나 대개 협찬은 당연히 수사 문제인데 우리 이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신분이나 직업이나 경력 등은 그 허위사실 쉽게 얘기하면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증이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코바나 만들기 전, 그러니까 2007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뭐 대학원 다녔다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대부분 특수대학원이에요. 네네. 그걸 직업이라 하진 않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그럼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2007년이다 그러면 한 30대 후반 정도인데 그럼 어쨌든 한 20대 후반부터 10년 이상을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네. 어떤 일을 했다. 그냥 네. 무직했으면 무직이랬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얘기는 이거를 성적인 문제, 뭐 여성 인권의 문제로 피해갈 수 없다. 직업이라는 거는 뭐 여성 직업은 검증하면 안 되고 남성 직업은 검증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부분은 저는 뭐 검증의 대상이 분명히 된다. 직업과 경력은 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 드릴 게 많으니까요.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수정 선대위원장이 국무 뽑는 선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팩트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그렇죠. 후보를 선거 선출하는 대상은 거지 아닌데. 영부인을 선출하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검증이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고 공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라든지 광역단체 부인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적 활동을 만약에 본인이 안 하겠다. 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도 그런 공적 활동을 안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북 칠곡을 방문해서 전두환도 공가가 공존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반하고 절차적으로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말 바꾼다. 이런 비판을 지금 당내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발언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중도 확장, 특히 민심 얻기 위한가 전략이냐 아니냐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공을 말한다 해서 득표이 도움이 될까지는 않고요. 아마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말을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이런 발언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동산 세제 완화 발언,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한다 이런 네네. 발언 나왔잖아요. 물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완화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양도세 강화해야 된다. 네네. 부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네. 이것도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세금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과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은 증세냐 아니냐 이런 논란보다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어찌 보면 약간 하락 안정화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매물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신규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조금만 매물이 나오면 가격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당내 다른 목소리 얘기하지만 정당이라는 거는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당정 간에도 당연히 의견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올해 5월 말까지 1년 유예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던 거는 대체적인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가 포인트를 두는 거는 6개월, 9개월, 12개월 두면서 100%, 50%, 25% 이렇게 수차적으로 두자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좀 집값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긴급 성명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 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소상공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계속 지금 50조니 100조니 얘기는 나오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희망 고문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50조, 100조 얘기 나오면 보상된 걸로 보지만 이게 금방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중증 환자가 900명 돌파하고 있고 병상도 지금 거의 풀로 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좀 일상 회복을 잠시 좀 미루고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르면 당연히 이 소상공인들에게 보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언제까지 좀 놔둘 거냐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그동안에 나오고 의혹 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근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도 특검 받겠다, 특검 갑시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논의가 진척이 전혀 없다.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안 가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계속 전부를 하겠다 그랬고요.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은 처음에 물타기를 하다가 최근에 아마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거는 수사 대상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특검을 누가 임명할 거냐 문제잖아요. 네. 특검 누가 임명할 문제는 상설특검법이든 아니면 기존 동네 특검법이든 참고하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법안 내고 그다음에 양측에서 협의를 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불려주길 바라시는 거죠? 그럼요. 불러주세요. 자, 이제 한 주간 빅데이터에서 네. 두드러진 이슈들
어떤 흐름이 이 보였어요? 연말이 되니까 재밌는 게 평상시에 이렇게 순위권에 안 나오던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래요. 요즘에 아주 되게 지난주에도 좀 그랬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갑자기 뭐 연애 나오고 막 그랬는데 네. 이번 주 일단 지난주보다 200만 건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한 1260만 건 정도였는데 이번 주는 1459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던 5개의 주제를 뽑은 건데요. 네. 일단 1위 주제는 그래도 이거는 종종 한 번씩 1위로 나왔던 환경 주제입니다. 이제 일단 환경? 네, 환경 주제인데 예. 기본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는 나쁘다라는 키워드예요. 나쁘다. 네, 환경 네. 나쁘다. 미세먼지. 맞습니다. 공기질이 초미세먼지 나쁘다. 얘기죠. 네.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사람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추운데 초미세먼지까지 너무 심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보통은 예전에는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미세먼지가 좀 날아가고 그래서 근데 추우면 그렇죠. 그 강추위가 찾아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냥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추운데도 초미세먼지까지 심하니까 이거 너무 좀 짜증난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들이 특히 주말에 많았고요. 네. 저도 되게 좀 힘들었던 게 이번 주말에 이제 혹시나 이제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기존 이제 그 검사하는 데 말고 새로운 또 검사실을 만들었잖아요. 저희 네, 집이 이제 선별검사소 임시 검사를 그렇죠. 많이 그래서 이제 저희 만들었죠. 집이 월드컵 경기장 근처라서 네.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서 있었는데 4시간 동안 서 있었거든요. 4시간 기네요. 저희 아기가 검사 받으려다가 감기 걸릴 뻔한 정말 힘들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쓰면서 있으니까 이제 또 먼지도 심하고 막 그러니까는 다행히 뭐 음성이 나왔지만 어쨌든 뭐 짜증나는 이런 감정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토네이도랑 폭풍을 하는 키워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미국에. 중부 지방 강타엔 예, 토네이도가 맞습니다. 휩쓸었죠. 거의. 네, 뭐 미국 중서부 남동부 6개 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네. 최소 94명 이상이 사망한 것인데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생후 2살 된 신생아 그리고 86살의 노인도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숨진 신생아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카시트에 감싸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제 바람이 너무 세서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켄터키에서만 사망자가 최소 80명 이상 최종적으로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던 켄터키주 메이필드에서는 촛불 공장이 무너져서 구조대원들이 기계 등을 이용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인 노동자 일부가 사망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일리노이주의 아마존 창고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죠. 네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야근을 하던 근로자 최소 6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기사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건물 잔해가 한 1km 지상 1km까지 막 치솟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 상황에서도 참 아이러니하다 혹은 참 이런 현상도 있구나라는 게 하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일종의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네이도에 사진 한 장이 날아갔는데 예. 무려 240km 떨어진 곳에서 240km요? 네,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그 중간쯤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중부 인디애나주 한 주민이 갑자기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에 흑백 사진이 한 장 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의 주인을 찾고자 SNS에 이걸 올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사진의 주인이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켄터키 주민이었고요. 그렇게 멀리 날아가 놀랍다라고 하면서 그 사진이 증조 할머니의 사진이었대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사진을 찾아올 예정이다 말했는데 예. 어쨌든 사진 한 장이 또 인연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240km 정도 사진이 날아갈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이제 마음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도 정말 전 세계 지구촌이 최근에 환경 때문에 몸살인 게 너무 느껴진다. 고인 되신 분들의 명복과 이재민들의 빠른 복구를 빈다. 생후 2달 아이의 그 이쁜 아기를 데려갔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의견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더 많은 피해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꾸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네. 자, 두 번째 어떤 이슈로 가볼까요? 간만에 제가 좋아하는 IT가 2위로 네. 나왔습니다. 전문이시죠. 근데 좀 저도 놀랐던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네. 관련 키워드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요? 네, 블로그 하면은 느낌이 조금 오래된 느낌이 좀 들지 예. 않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SNS나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거 쓰지 블로그 쓰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MZ 세대가 다시 블로그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의 콘텐츠가
1년 중에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았던 3억 개의 컨텐츠가 1년 동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블로그가 잘 될 때보다 예. 오히려 지금 제일 많이 나왔다는 오. 것인데요. 네. 지난해보다 50% 이상 언급량이 글량이 늘어났고요.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였는데 MZ 세대들이 쓴 글이 70%가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들이 영상 세대다. 혹은 이들이 뭐 그쵸. 사진으로 네. 짧은 영상을 짧은 사진이나 스토리를 하는 세대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들이 이 블로그에다가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올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신의 다양한 일상을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어떤 트렌드가 나온 건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몇 가지 통계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SNS 데이터를 가지고도 뭐 그 안에서 많이 나온 것들을 보잖아요. 네.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인기 장소가 어딜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블로그에 썼던 가장 인기 장소. 글쎄요. 어디 방문하거나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네. 쓰는 거 아닌가요? 핫플레이스가 가득한 서울시 강남구가 가장 많이 강남구. 나왔고 네. 또 흥미로운 거는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오는 요일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블로그에 가장 글이 많이 올라오는 요일. 아무래도 저 강남 쪽 많이 가고 네. 그러려면은 주말을 지나고 난 다음 월요일이나 뭐 이럴 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주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 아. 월요일이 뭐냐면 한 주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낙의 일기처럼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어떤 힘차게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좀 있었고 가장 많이 찾아본 주제가 맛집, 일상 그리고 경제 분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스타 누굴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누굴까요? 1등은 당연히 BTS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2등은 네. 임영웅. 아, 네,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요. 네. 많이 쓰는데. 그리고 네. 3등은 영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020 세대들이 블로그에 생각보다 덕질하는 콘텐츠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덕질을 하는 콘텐츠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처럼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걸 쓰고 예. 블로그에는 내 일기나 내 개인의 소소한 것들을 쓰는데 어떤 커뮤니티성이 있는 40, 50대, 50대 이상은 블로그에 이런 연예인에 관련된 내용을 쓰고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패턴들이 확실히 또 SNS를 쓰는 것 외에도 다양한 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회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IT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그 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게 토스페이 얘기예요. 이게 네. 뭐냐면 토스와 함께 돌아온 타다 이야기입니다. 네, 타다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 타다라는 회사를 토스가 이제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제를 하고 있는 토스가 타다를 인수해서 이번에 타다의 베타 버전이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기존의 타다라고 하면 우리가 카니발을 가지고 이렇게 몰았잖아요. 네네. 이번엔 카니발이 아니라 현대에서 새로 나온 스타리온,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중고가 아니죠. 그 승합차 모양이죠. 네네네. 그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프로모션을 하려고 50%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할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다라고 하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페이, 예. 페이 모듈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들이 하려고 했던 비즈니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네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금융과 교통을 합치면서 데이터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과연 이들의 움직임이 카카오만큼 정말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분야도 살펴볼까요? 3위도 좀 간만에 올라온 키워드인데 네. 스포츠 분야가 3위로 올라왔어요. 연간 키워드에 축구가 나왔고 우승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이게 뭐냐면 전남 FC가요. 지금 프로 축구 2부 리그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등이 됐죠. 예. 근데 2부 리그 팀으로 사상 첫 FA컵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남 드래곤스가 이제 극적인 승부를 펼치면서 네. 프로축구 2부 리그 팀으로 사상 처음 대한축구협회컵인 FA컵에 정상에 섰고요. 재밌는 거는 두 경기를 했는데 첫 경기에서는 졌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원정 경기에서 더 많은 득점을 내서 다득점으로 우승을 했고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전남 자체도 2007년 이후에 14년 만에 FA컵을 밟았고 사상 최초로 1부 리그 팀이 아닌 구단이 FA컵을 또 차지했고요. 홈앤드 어웨이로 할 때
보통 결승에서 1차전 패배팀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네, 그랬는데도 이기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좀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아시안 이제 그 AFC라고 그러죠.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을 좀 흥미롭게 봤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야구 키워드도 좀 재밌었는데, 그렇죠. 야구 관심 많죠. 야구가 이번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한 것이 좀 이슈가 됐고, 네. 두 번째 키워드가 푸이그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푸이그요? 네, 푸이그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예. LA 다저스에서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공을 잘 던질 때 예. 일종의 악동 같은 야구 이제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되게 활발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이 사람이 인생을 보면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1990년생이거든요. 그 예. 지금 이제 32살인데 이제 2008년에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에서 동메달을 이제 수상하는 등 아주 주목을 받았었어요. 쿠바 선수인데, 쿠바에서 미국하고 국교가 단절돼 있어서 예. 메이저리그 진출하려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미국에 가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마약 조직한테 살해 위험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괴물같이 스타덤에 올랐는데 또 악동으로 되게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마치 네. 농구의 데니스 로드맨처럼.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의 키움에 이제 내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러한 파워가 있고 메이저에서 잘 나가던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면 과연 이 사람이 잘 적응할까, 아니면 악동이 될까 하는 것들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은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는 어떤 분야였습니까? 4위는 산업 분야이고요. 배달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와 위탁 계약을 맺은 소포 위탁 배달원들은 이 합의에서 지금 자기들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들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쟁점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뜨거운 화두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생활 분야인데요. 좀 황당한 뉴스예요. 예. 그 코로나 백신 관련 얘기인데요. 뉴질랜드에서 돈을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하루에 10번 접종한 남성의 사연이 네.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뉴질랜드가 지금 백신 패스가 엄청 강하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쉽게 말해서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공공시설에 아예 폐쇄가 아예 못 간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본인이라고 속이고 대신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 하루에 돈 받고 10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멀쩡하대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권장량을 넘어섰을 때에 대한 실험 결과가 없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켜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건 되게 위험한 행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요, 어제죠, 오미크론에 확진됐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123명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 초기랑 증상이 비슷했고요. 잠복기가 평균 4.2일로 이제 델타 변이와 비슷한데, 감염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짧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빨리 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 완료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지금 다시 부스터샷을 맞는 사전 예약도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